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달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OT를 할 때 개론에서 다루는 전체 테마가 몇 가지라고요? 12개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건대 부동산학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4년 동안 커리큘럼을 한번 쭉 보세요. 4년간의 커리를 쭉 보게 되면 그 커리의 절대 다수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금융 같은 경우는 한 타임으로 하루 만에 끝냅니다. 근데 부동산학과에서는 이 부동산 금융을 한 학기 동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그 한 타임에 끝나는 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 부동산학과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게 시험 범위겠죠. 그런가 하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파트는 부동산학과에서 4학기 동안 진행합니다. 4학기니까 총 2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2타임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볼륨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론에서 다루는 테마가 총 12개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학 교재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12권이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는 12권 정도가 아니라 한 20권 정도가 됩니다. 입지론 따로, 도시지대론 따로 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대학 교재가 일반적으로 한 600에서 많은 것은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1200페이지짜리를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요. 그럼 600짜리라고 기준을 합시다. 600페이지를 11로 곱하면 7000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럼 대학 교재 7000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교재 한 600페이지 정도 안에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600 내지 700 정도요. 그런데 이 우리 공인중개사 교재 중에서 요 안에 기본적으로 뭐 문제 같은 것들을 수록하다 보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는 실제 내용과 관계없는 것들이니까 빼버리면 실제 내용은 500 내지 600페이지 정도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단위로 잡은 거죠. 7000페이지는. 그러니까 왜 대학 교재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들이 출제하니까요. 이분들이 출제위원이니까. 그럼 7000페이지 정도가 500페이지 정도로 함축되어 있는데 교과서 500페이지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 기본서라고 하는 교재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입문서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건 전혀 시험과는 관계없는 교재라 보시면 되고, 그럼 기본서를 받게 되면 600 내지 700 정도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본서는 언제 내가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까? 기본서는 언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9월 달에요. 2022년 9월이나 10월에 읽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험이 10월 말인데 9월 달에 기본서를 읽으라는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본서는 말입니다. 기본서를 읽을 힘이 생겼을 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학창시절에 정석이라는 그 수학 교재 혹시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정석이라는 책은 다 사봤을 테니까요. 자, 정석 첫 번째 보면 학력고사 세대인 경우에는 딱 넘기면 집합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보통에 보면 집합만 시커멓게 돼 있고 그 나머지는 깨끗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앞에 딱 넘겨서 그것을 100% 나의 것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한 후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집합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미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그 나머지를 볼 만한 여력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야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상관없죠. 가야죠. 끝까지. 그래서 수험생은 말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회독을 빨리 하는 것. 일단 1회독을 해놓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이 진행되면서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짬밥이라고 하는 거죠. 짬밥은 어디에서나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서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교재를 개론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된다? 아닙니다. 그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입문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은 입문서와 관련 없다? 아니면 입문서에도 있는 내용이죠. 근데 입문서 한 페이지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금융을 할 텐데요. 입문서를 보면 한 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할 텐데 안 되죠. 그 입문서 그 5페이지를 봐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요약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를 보면서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펼치세요.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하고 그런 건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 때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밴더에 들어가서 보셨다면 32에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 수기를 올려놓은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합격 수기가 아마 몇백 건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한번 쭉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합격 수기가 나올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강량구가 32회 때 진행할 때 했던 어떤 책요. 이 책에서 다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그 책에서 다 나왔습니다. 100%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몇 페이지냐면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인데 우리는 보통 교과서 페이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앞에 표지가 1페이지예요. 그렇게 원래는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하고 그 실제 본문과 관계없는 거 빼고 나면 실제 본문은 1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100페이지를 보고 보세요. 이 7000페이지 내용을 다 그 100페이지에 함축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험생분들이 그 100페이지만 보고 합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100페이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100페이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고 반복해서 합격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500페이지, 6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런 기본서를 보기 위한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고 밑줄을 긋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제가 칠판에 여러분들에게 PPT로 제시하는 것들을 보시고요. PPT로 제가 제시를 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금융 파트입니다. 쭉 보시죠. 12개 단원 중에서 중요한 단원이 5개라 그랬죠. 수요 공급, 그 다음에 투자, 금융, 정책, 감정평가 그랬죠. 우리는 그중에 지금 수요 공급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책이라는 걸 했죠. 자, 이제 금융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금융. 자, 금융도 뭔가 내용에서 보면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는 얘기의 의미는 뭔가 학습할 게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출제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32회고요. 우리는 33회 시험인데 아주 독특하게 금융 기초가 무려 3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마다 그냥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2년간 연거푸 출제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독특한 경우였죠. 당연히 우리는 내년에 출제된다는 얘기겠죠. 그 LTV, DTI 계산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요. 이렇게. 자, 매번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가 중요하지? 자, 교과서 목차를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쭉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출 내용들을 쭉 보면 상환 방법이 아주 많이 나왔구나.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많이 나왔고 유동화라고 하는 것도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하자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으니까 이제 내년 이제 우리 시험 33회 시험에는 어디가 출제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아직 그게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래서 매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으니까 이젠 이렇게 출제가 되어 가겠구나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강의하는 입장에서 제일 편한 거는 말입니다.
강조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 학습해서 시험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 그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랜선을 통해서 강량구를 만나고 있지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달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만났다면 어떤 것이 보다 더 중요하며 출제 가능성이 높으며 어디에 좀 더 집중할 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죠. 자, 그 첫 번째 금융이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매번 체계도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체계도는 목차인데 이 목차를 제시했더니 이게 임팩트가 좀 약해요. 그래서 좀 더 그래픽함 쉽게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금융의 기초이라는 거죠. 그럼 금융이라는 것은 뭐냐? 부동산 금융이 뭐야?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지? 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금융의 기본 전제는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럼 돈을 빌렸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것은요, 갚아야죠. 그런데 상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해마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유동화 및 유동화 증권, 유동화,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요.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거죠. 현금으로 바꾼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까요? 낮은 자산일까요? 낮은 자산이죠. 자, 아파트는 유동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는 현금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마치 현금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되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길래 내가 이 집을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린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가격은 더 떨어지죠.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발생했던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금화시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것을 유동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건설회사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실제 가진 돈이 적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개발 사업을 담보로, 다시요. 개발 사업을 담보로, 독특한 거죠. 이 사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 금융에서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자, 부동산 금융의 기초. 자, 1교시는 부동산 금융의 기초로 한번 들어갑시다. 자, 부동산 금융의 기초에서는 첫 번째 뭘 물어보느냐? 첫 번째 문제는 부동산 금융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의. 두 번째는 분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는 LTV와 DTI의 기본 개념. 자, 분류는 이 부분인데 우리 시험은 33회 시험이고요. 32회 시험에서 여기서 두 문제는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왜 그렇게 출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의 의. 먼저 금융이 무슨 뜻일까요? 금융. 우리는 금융이라는 말을 즐겨 쓰죠. 자,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런 전제를 하지 마세요. 아무런 전제를 하지 마시고 그냥 금융 그러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은행요? 예, 좋습니다. 자, 그 틀린 것은 아닌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은 금융권이라는 말은 쓰긴 하죠. 그죠? 자, 금융이라는 말은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금을 조달한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남의 자산을 매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융인데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피자를 먹기 위해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피자가 배달되어 오죠. 그러면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결제합니까?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십니까?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현금으로만을 거래를 했다면 이렇게 된 거죠. 나는 피자 가게에게 현금을 주고 피자를 받은 거죠. 이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매매다,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카드를 긁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면 피자 가게에게 피자 대금은, 돈은 누가 준 거죠? 그렇죠. 카드사가 준 거죠. 그러면 카드사가 준 거고 나는 뭐 한 거죠? 대출을 받은 거죠. 카드사로 돈을 빌린 거죠. 그걸 뭐라고 하면 그게 금융이에요. 그게 금융. 자금 조달이죠. 그럼 그걸 우리는 피자 금융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주를 마십니다. 소주를 마시고 카드를 긁었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주 금융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금융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해석은 하고 가봅시다. 피자 금융을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자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그럼 소주 금융은 어떻게 됩니까? 소주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금융이라는 거죠. 우리 시험은 피자 금융이라든지 소주 금융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니까, 자, 결론, 물론 한 가지만요.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신발 금융, 짜장면 금융 너무 많으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들을 통칭해서 소비 금융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 금융. 그럼 소비 금융은 우리 시험 범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령 이제 시험 기간 점점 다가갈수록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이제 다른 데서 놓은 모의고사라든지 또 다른 데서 보신 문제를 가지고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EBS 게시판에도 막 그런 문제들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강양구가 뭐라고 답을 달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답을 달았느냐? 시험과 관련 없다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죠? 그러면 무한히 많은 내용을 전달하면 그 범위 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학습량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집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강의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적합한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부동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개론은 경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험에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보면 우리와 유사한 것들이 있던 거죠. 그럼 그런 문제들 막 질문해요. 근데 그 문제 중에는 부동산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없어요. 절대로 출제된 적도 없고 출제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항상 국한시켜야 됩니다. 소주 금융이 뭐라고요? 소주 금융. 소주를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 금융을 정의해 보세요. 오케이. 부동산을, 자, 근데 개념을 잘 봐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게 부동산 금융이죠. 자, 보시는 이게 우리 시험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의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외우는 거죠. 자, 이걸 외웠는데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운 거거든요. 이걸 외웠는데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암기했던 거와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1번과 2번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학습량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합격과는 관계없는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대도로 올라갔어요. 자,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부동산 금융. 앞서 여러분들에게 왜 피자 금융과 소주 금융을 설명드린지 아시겠죠?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면 부동산 금융도 정의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부동산 금융의 정의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옳은 지문이라면 키워드는 2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동산. 부동산은 반드시 들어가야죠. 피자 금융에서 피자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을 조달한다. 자, 그다음 보세요. 화폐와 신용이 이전된다. 보통 우리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출을 받습니까? 내 담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신용이라는 말을 쓴 건데 우리 흔히 말하면 신용은 개인적인 그런 신용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신용은 저 사람의 신용은 보장해. 그런 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용은 경제적 신용이죠. 즉 자산적, 물적 뭔가 담보가 있어야 그게 신용이지.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 이런 것들은 신용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내가 가진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일정한 돈을 빌려오는 거죠. 다 보세요. 담보를 설정한 돈을 빌렸죠. 무엇과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담보와 현금이 움직였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금을 조달했다는 얘기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 세 개, 지금 보시는 이 세 개 지문이 모두 우리 시험의 기출 지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세요. OT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출문제 범위를 안 벗어나요. 단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개 지문은 모두 다 기출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똑같은 표현이 없어요. 부동산 금융이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나와야죠. 근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표현을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부동산 금융이라는 건 첫 번째 부동산이다. 두 번째 돈이다. 그죠?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아주 고상하게 경제학적인 표현을 쓴 거고 돈이란 얘기죠. 돈을 조달한다. 이게 부동산 금융입니다. 부동산 금융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냥 편안하게요. 금융에는 직접 금융도 있고 간접 금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들으세요. 지금은 막 들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죠. 그 아기에게 엄마를 교육시키고 아빠를 교육시키고 야, 엄마는 이런 거야, 아빠는 이런 거야 교육시키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걔가 계속 엄마, 아빠 하다가 어느 순간 아, 이런 사람이 엄마구나, 이런 사람이 아빠구나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를 하나 배울 때 보통 그 외국어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 단어 하나를 사용하려면 3만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개론을 민법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3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어 본들 합격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합격합시다. 그러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은 차이점이 뭐냐? 은행입니다. 직접 금융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간접 금융은 은행이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간접 금융에서 은행이 개입을 해서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럼 직접 금융은 뭘까요? 우리가 직접 금융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채업입니다. 사채업. 그러니까 사채업은 갑돌이와 을돌이가 만나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두 사람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간접 금융이면 이 사이에 은행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은행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보세요. 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을돌이는 은행 가서 그 돈을 차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을돌이가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은 또 갑돌이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즉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고 하는 공신력을 내세워서 돈을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서 커미션을 먹는 것, 이것이 은행이 하고 있는 일이죠. 이게 간접금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중에 어느 쪽에서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면 간접 금융이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간접 금융입니까? 그러면 은행이 개입을 해서 은행이 수수료를 먹으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다이렉트로 만났습니다. 직접 금융입니다. 이자율이 몇 프로던가요? 그렇죠. 이자율이 300%, 500% 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간접 금융이 거래 비용을 낮춥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이든 앞에 간접이라는 단어가 붙는 제도가 선진 제도고 간접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시험 범위고 간접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들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험에는요, 직접 투자라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간접 투자만요. 앞에 간접자 이렇게.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보편화, 일반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언젠가 카드 사용을 정부가 많이 독려했던 시절이 있었죠. 왜 정부가 카드 사용을 독려했을까요? 그렇죠.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카드가 개입하게 되면 직접이 됩니까? 간접이 됩니까? 간접이죠. 그러니까 간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세 당국 입장에서 보면 간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조금 더 포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꼭 세금을 많이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간접 제도를 활성화시켰다기보다는 간접 제도들은 자금의 흐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들이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암시장 형성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금융에 분류해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분금융. 그럼 지분금융이라는 게 뭘까? 자, 그러면 지분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돈.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지분금융인데, 그럼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주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분금융은 주식이다. 그러면 부채금융이 있겠죠? 그럼 부채금융은 뭡니까? 그러면 사채입니다. 부채와 지분, 즉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다 지니고 있는 걸 메자닌 금융이라고 합니다. 메자닌 금융. 그러니까 메자닌 금융은 주식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사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이 용어 정의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러나 얘는 주식이다, 사채다,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결론은 종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쭉 보시죠, 종류들을. 첫 번째 부동산 신디케이트라 그랬죠.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부동산 신디케이트의 한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갑돌이라고 하는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 전에 미리 기획 단계에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0층짜리 건물을 올릴 것이고 어떠한 규모로서 개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다 잡았는데 개발을 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산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된 겁니다.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는 바람에 개발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애초에 계획대로 개발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개발이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상치도 못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행 가서 자, 우리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길 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돈을 빌려와서 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건 부채금융이죠. 그런데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할 건데 수익이 생기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공고문을 보고 관심 있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거죠. 관심 있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이 투자자에게 뭘 교부하면 될까요? 주식이죠. 그래서 둘 다 지분금융이 됩니다. 자, 용어가 낯설죠. 처음 접하는 용어죠. 용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조인트 벤처라 그랬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63빌딩을 매입해서 그걸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근데 왜 63빌딩을 못 사는 겁니까?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여유 자금을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1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억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 투자 회사는 그러한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63빌딩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63빌딩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주들이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금융이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본시장부 쭉 한번 읽어보면 결론은 펀드라고 끝났죠. 펀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저렇게 기억하면 안 되죠. 너무 기니까. 우리는 펀드만 기억하는 거죠. 뭐죠? 주식이죠. 공모에 의해서 자, 자본을 증가시킨다. 그럼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식을 발행하면 되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죠. 역시 주식입니다. 따라서 지분금융은 주식을 말을 하는 거구나.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부채금융은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채. 사채가 전형적인 부채금융에 해당됩니다. 자,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저당. 담보로 잡혔다고요. 부채죠. 담보로 잡혀놓고 돈을 빌린 거예요. 신탁.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땡땡땡 사채. 자, 그 다음은 잘 보세요. 단어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부동산인데 부동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네요. 부동산 담보증권입니다. ABS입니다. ABS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를 매입할 때 활부로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0, 30대 분들은 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80년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시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만요. 80년대는 자동차 활부가 90년대는 자동차 활부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그에게 자동차를 활부로 판다? 아니 뭘 믿고요? 뭘 믿고 이걸 활부로 60개월 또는 30개월 이렇게 팝니까? 자, 그러니까 60개월 활부로 이 자동차를 팔려면 그 사람의 신용이 확실해야죠. 첫 번째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자산.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죠. 뭘 봐야 됩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죠. 이 아파트가 정말 저 사람께 맞는지.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을 수 능력이 있을까? 그걸 뭘 봅니까? 그렇죠. 예? 뭘 본다고요? 소득세, 그렇죠. 소득세, 납세 실적을 보는 거죠. 재산세 납세 실적과 소득세 납세 실적을 무조건 가지고 들어가야만 자동차 할부가 가능했던 시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적 가치가 적은 분들은 자동차를 할부로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자동적으로 없애버리고 좀 더 자동차 할부를 좀 자연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를 할부한다는 개념은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ABS입니다. 자동차 할부도 있고요. 신용카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2021년 11월 현재.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볼 때, 이 강의 11월 달에 보실 거죠. 자,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대학생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학생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고등학생들은 자기 명의의 카드 발급이 안 되죠. 그게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신용카드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척도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아무나 발급 못 받죠. 정말 자산적 가치가 확실한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했던 거죠. 그런데 외환위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신용카드 발급을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대량으로 발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어세트, 자산을 뺏기듯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시큐리티스 증권입니다. 그래서 자산 담보 증권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 한 가지가 MBS라는 게 있습니다. MBS에서 M이라는 게 모기지. 우리말로 말하면 저당권을 매개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요 MBS 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MPTS도 있고 MBB, MPTB도 있고 CMO도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구태여 암기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단지 우리는 ABS 안에는 MBS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MBS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자꾸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요 A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산이에요. 어세트라고 해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그러니까 자꾸 지분으로 탁 들어가 버려서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지분금융이 아닙니다. 방금 예를 들었죠. 자동차 활부, 신용카드,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 이들은 공이다. 남의 자산을 매개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채금융입니다. ABS, MBS, MPTS, MBB 등등등 이렇게. 자,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요. 그때 계속 암기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암기될 겁니다. 이런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딩 때 말입니다. 또는 초딩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초딩 때 국어단 암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숙지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태여 다급하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것을 그냥 생짜로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2회독 가고 3회독 가고 점점 회독차가 늘어나게 되면 3월달, 5월달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다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파트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이되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에 맡겨놓는 것도 필요한 거죠. 물론 시간에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면 안 됩니다. 계속 보시면서 시간에 맡기는 거죠. 자, 메자닌 금융은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이상한 단어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시작. 자, 주식이에요. 주식. 결론은 사채죠. 결론은 사채인데 이 사채는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정부가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대요. 그러면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먼저 연락이 와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주식을 10,000주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인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 먼저 그 권리를 부여해 주는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사채는 사채지만 주식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채는 사채지만 주식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메자닌 금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환사채, 사채입니다. 사채는 사채인데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채와 주식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한 가지가
하나는 배당을 받고 하나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주식은요, 배당을 받겠죠. 사채는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 해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요. 경영 실적이 좋아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근데 회사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 받을 게 별로 없답니다. 그럴 때는 사채를 가지고 애초에 약정했던 이자를 받는 게 더 좋겠죠. 따라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회사 실적 영 안 좋은데 그러면 사채를 가지고 있어야죠. 사채를 가지고서 약정했던 이자를 받는 게 좋죠. 그런데 회사의 실적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식으로 빨리 전환해야죠. 그러니까 사채와 주식의 둘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매자닌 금융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일단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 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이 단어 알죠? 이게 나왔다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출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키워드고요. 출제 유형이라는 게 문제라 그랬죠. 여기까지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뭡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부동산 그리고 자금 조달. 두 번째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지분금융 그러면 대표적인 거는 주식, 부채금융은 사채, 매자닌 그 둘의 성격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자 둘의 성격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그게 뭐였죠? 용어 다 안 나오죠. 다시 한 번 더요. 뭐요? 신주부터 신주 인수금부 사채 하나 있었고 또 하나요. 전환사채.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게 32회 시험 문제입니다. 부채금융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억. 저당이라 그랬네요. 저당 그랬으니까 부채금융. 조인터벤처는 뭐라고요? 지분금융이었죠. 그 다음에 신탁. 부채금융. 그 다음에 어음입니다. 어음이니까 부채금융이죠.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는 지분금융이었죠.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부동산 금융의 1교시를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서 상환 방법으로 뵙겠습니다.